그날 네 아내가 나를 밀었어. 진짜야. CCTV 보면 나올 거야. 잠시 말이 없던 아들이 고개를 떨굽니다. 며칠 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저를 밀치고 있었죠. 아들이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따뜻한 손길에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정미옥입니다. 올해로 72이 되었고 평생 반찬 가게를 하며 혼자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40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오직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허리며 무릎, 손목까지 성한데 하나 없이 세월을 견뎌왔지만 그래도 제 삶을 부끄럽다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살아왔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참 고맙게도 성실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결혼 후엔 도시에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요즘 회사 일이 바빠 저녁을 자주 거른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몇 번이나 어머니, 혹시 김치 같은 거 조금만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온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손목이 많이 약해져서 전처럼 부지런히 음식을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내 자식 밥 걱정이 앞서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마침 병원에 들른 김에 반찬 몇 가지를 챙겨갔습니다. 고들빼기 김치랑 오이소박이,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감자조림 정도만 간단히요. 퇴근 전이라 아들은 집에 없었고 며느리 혼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식탁에 반찬을 놓고 된장국이라도 하나 끓여두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을 때만 해도 그날이 제 인생에서 그렇게 깊이 새겨질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통을 내려놓고 그릇을 꺼내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수건으로 접시를 닦다가 손에 묻어있던 물 몇 방울이 식탁 위로 튀었고 하필이면 그 자리에 며느리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이 조금 젖은 것 같았고 저는 얼른 죄송하다며 닦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더니 낯선 말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팔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몸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에 맴돈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는 이내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셨어야죠. 괜찮으세요?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땐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를 부축하며 걱정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맞는지 괜히 더 큰 오해만 낳을까 두려웠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믿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무릎도 더 붓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저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서툴고 불편해도 마음만은 서로를 향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그 믿음이 얼마나 일방적인 것이었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20살에 중매로 시집가 10년도 못 채워 남편을 떠나보냈고 8살 도윤이와 빚만 남았습니다. 새벽엔 김밥을 말고 낮엔 시장 좌판에 앉아 제 밥은 건너뛰어도 아이 밥만은 챙겼습니다. 도윤이는 스스로 공부해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지요. 기특함 뒤에는 저는 점점 뒤로 물러나 밥을 차리고 옷을 정리하는 사람으로만 남는다는 느낌이 따라붙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며 나를 접어두기 시작한 때가. 도윤이는 졸업 후에 곧바로 취업했고 몇 해 전 서윤경이라는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말투도 옷차림도 제 세계와는 달랐지만 이젠 너도 너 삶 살아야지 하고 축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로 바빴고 저는 반찬을 보내고 김장을 거들며 빈틈을 메웠습니다. 며느리는 예의는 있었지만 늘 휴대폰을 먼저 들었고 제 반찬보다 배달 음식을 더 반겼습니다. 말투도 눈빛도 늘 한 발짝 물러서 있었지요. 제가 만든 반찬은 그대로 남는 날이 잦았고 어머님은 너무 옛날 방식을 고집하세요.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제 말에 그저 웃기만 했고 며느리는 반찬통을 냉장고에 밀어넣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문을 열었던 날, 손에 묻은 물 몇 방울이 며느리 가방에 튀었고 그녀는 고함을 치며 제 팔을 밀었습니다. 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허리가 찌릿하게 젖혀졌고 단단히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누워있는 병원 침대 위에서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를요. 아무리 돌아봐도 나쁜 마음으로 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욕심 부린 적도 경계를 넘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어쩌면 제가 잘못한 건 너무 오래 참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았고 바라는 게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아온 시간이 결국 저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이는 회식으로 늦는다 했고 윤경이는 혼자 집에 있다고 하기에 저녁밥이나 챙겨두고 조용히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두부와 애호박을 사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둘은 제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해두면 시간 없을 때라도 먹겠지. 그 이유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던 중 손에 묻은 물기를 제대로 털지 않고 무심코 식탁 위를 닦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놀라 뒤를 돌아보니 윤경이가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혹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제 시선은 자연스레 그녀 옆에 놓여있던 하얀 가죽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물기가 조금 튄 듯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지금 물을 왜 튀기세요? 그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를 밀쳐냈습니다. 순간 몸이 휘청였고 식탁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힌 채 주저앉았습니다. 허리에 찌르듯이 통증이 올라왔고 저는 숨을 들이쉬며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윤경이는 부엌 수건을 들고 나와 가방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끄러지신 거죠? 괜찮으세요?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고 목소리엔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도 숙이지 않은 채 그대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소파에 앉았습니다.
허리는 이미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통증은 점점 퍼져갔습니다. 얼마 후 도윤이가 집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제가 설명하려 입을 열기도 전에 윤경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미끄러지셨어. 나는 가방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악 하시면서 다리라도 삐신 것 같아. 지금은 좀 괜찮으시죠, 어머니?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낯설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더 말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거기서 더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고 결국 다음 날 새벽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진단은 요추 디스크 손상이었고 치료와 며칠간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로부터 전화는 한 통 왔습니다. 바빠서 바로 오긴 어렵다고 했고 윤경이는 어머님, 요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정말 물 몇 방울이 전부였을까? 그 아이가 내게 느낀 불편함은 언제부터 그렇게 깊어졌던 걸까? 나는 그 아이를 위해 참 많은 것을 해왔다고 믿었는데 그 마음들은 왜 이렇게 쉽게 지워지는 걸까요? 이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경이는 더 노골적으로 저를 피했고 도윤이는 제 안부를 의례적으로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원한 며칠 동안 아들은 단 한 번 얼굴을 비췄습니다. 윤경이는 전화 한 통 없었고요. 퇴원 날 집으로 데려다 준 사람도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젠 가족보다 남이 더 가까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도윤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불편하시면 한동안 요양보호사 도움 받자. 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좀 불편한 거지. 남의 손을 빌릴 만큼 늙은 건 아니야.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경이 아들과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작은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계속 집에 드나들면 솔직히 나 스트레스야. 회사 일도 힘든데 퇴근하고 들어와도 쉬는 느낌이 없어. 우리도 이제 애 가질 생각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래선 어렵잖아.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였습니다. 주말마다 오던 전화, 평일 저녁이면 오가던 메시지 모두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며칠 뒤 반찬을 몇 가지 싸서 조심스럽게 들렀습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3번은 눌러야 문이 열렸습니다. 윤경이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젠 오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요즘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식탁 위에는 방금 배달해온 듯한 음식 포장지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반찬통을 꺼내 냉장고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된장국은 오늘 바로 먹으면 좋아. 그 말에 윤경이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네 하고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반찬통 3개가 고스란히 되돌아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덜어낸 흔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에게서 모처럼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좀 괜찮아? 윤경이가 많이 힘들어해. 우리 서로 조금만 거리 두고 지내면 안 될까? 엄마도 이제 좀 거리를 두는 게 다 같이 좋은 방향일 것 같아. 저는 한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담이었을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불편하게 했을까? 말하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며칠 후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도윤이와 윤경이를 마주쳤습니다. 집 근처 주차장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윤경은 차에 오르며 제 쪽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고 도윤이는 잠깐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창문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낯설다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아는 도윤이는 그런 얼굴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 머뭇거림이 있었고 피하고 싶은 기색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뭔가 불편하게 했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윤경이 좀 이해해줘. 엄마도 알잖아.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 그리고 엄마도 이제 예전 같진 않으시잖아. 실수도 많아지고. 혹시 또 어디 다치시면 우리가 다 감당하기 힘들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며칠이 지나 아들이 느닷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곧장 온 듯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마트에서 산 귤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그 말이 괜스레 따뜻하게 느껴져서 저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직 이 아이는 내 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경이도 요즘 좀 예민했어. 엄마가 많이 참아줘서 미안해.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참아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참아줘서 미안하다는 말. 어쩌면 그게 이 집에서 제 위치를 가장 잘 말해주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 바쁜 거 다 아니까. 그날 저녁 윤경이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귤 받으셨어요? 도윤이가 사다 드렸다길래요.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신경 못 써서 죄송했어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그런데 어머님, 다음 주쯤 다시 병원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리도 그렇고 혹시 또 다치시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그녀는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레 꺼내는 듯 했지만 그 말들 속엔 분명한 선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에겐 위험한 존재라는 더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우리가 감당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계. 며칠 후 도윤이는 요양보호사 소개서를 출력해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병원 일도 있고 윤경이도 많이 불안해하더라고. 엄마도 불편하실 테니까 우리 그냥 낮에만 도움받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제 행동보다 그들의 반응을 더 살피고 눈치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새로 온 요양보호사는 나긋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반찬을 만들면 옆에서 재료를 손질해주고 말도 곧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윤경이도 눈에 띄게 말이 줄어들었고 요양보호사가 머무는 동안엔 그나마 분위기가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던 중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은 진짜 노인 하나 때문에 전부 피곤해진다니까? 윤경이 전화 통화를 하던 중이었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냄비 뚜껑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들리는 줄은 몰랐던 듯했습니다. 그날 밤 요양보호사가 퇴근한 후 집 안에서 작은 언쟁이 오갔습니다. 윤경이 유난히 날이 서 있었고 도윤이와 짧은 말다툼을 하더군요. 나는 솔직히 어머님 계속 이 집에 계시는 거 버거워.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하고 숨 막혀.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의 짐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윤경은 예전보다 말이 줄었지만 그 침묵 속엔 차가운 선이 하나 생긴 듯 했습니다. 도윤이 역시 더 이상 누구의 편도 아닌 그저 모든 걸 피하고 싶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떨어뜨린 수세미를 줍고 있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또 일부러 떨어뜨리네. 그 말에 손끝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보다 더 큰 것이 그 짧은 한마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퇴근하고 저는 혼자 설거지를 마무리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윤경이 부엌으로 느릿하게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오늘 또 장 보셨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너무 오래 냉장고 비워두면 음식 상하잖니. 무도 썰어두고 갈게.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주 오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계속 이 집에 드나드시는 게 저희에겐 조금 부담이 돼서요. 순간 숨이 가슴속으로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없이 넘겼던 말이었지만 이번엔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날 네 가방에 물이 튄 이후로 내가 날 대하는 게 달라졌어. 윤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지금 하세요? 이미 지난 일이고 어머님이 조심하셨어야 했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나 그냥 넘어진 게 아닌 거 너가 더 잘 알잖니? 네가 내 팔을 밀었잖아. 그리고 도윤이한테는 사실대로 말하지도 않았지. 윤경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지금 저보고 어머님을 밀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이제 와서 꺼내세요? 높아지는 언성과 그 말 안엔 분명한 방어와 공격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정적 후 성큼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손을 뒤로 숨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윤경은 침을 삼키며 빠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냥 말다툼이 조금 있었어. 하지만 도윤이는 제 쪽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짧은 한마디에 가슴속 어딘가가 뭉클하게 울렸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랜만일까요? 내 아들이 내 얼굴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본 게.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졌던 탑 하나가 조금씩 다시 쌓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윤경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윤경이 문을 세게 여는 소리만큼은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말 다 엄마 말만 믿을 거야? 그럼 앞으로 알아서 해. 나는 더 못하겠어. 그녀는 문을 닫고 들어갔고 도윤이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등을 바라보며 하나의 감정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도윤이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조금은 오해가 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출근 전엔 엄마 괜찮지? 하고 묻고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자고도 했습니다. 윤경이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만이 말보다 앞서 있었죠. 조용한 냉전처럼 저와 도윤이 사이를 바라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도윤이도 조금은 눈치챈 걸까. 그 생각에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며칠 외삼촌 댁에 다녀오실래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경이가 요즘 감정 기복이 좀 심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조용히 되뇌었죠.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왜 매번 내가 물러서야 하지? 그리고 그날 밤 진짜 파도가 밀려들었습니다. 도윤이가 야근으로 늦는다던 날이었습니다. 윤경이는 식탁에 홀로 앉아 와인 잔을 비우고 있었고 저는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윤이 저녁은 어쩌니? 그 순간 그녀는 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만 좀 참견하세요. 어머님, 언제까지 이 집에 계실 거예요? 여기 어머님 집 아니잖아요. 이제 제 집처럼 드나들지 마세요. 그 말에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도윤이 어머니야. 이 집에 피부치는 나 하나뿐이야. 그동안 내가 했던 건 다 가족이니까 가능했던 일이야. 윤경은 피식 웃었습니다. 가족이면 다예요? 물 뿌려 가방 망쳐놓고 제가 밀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나를 밀었잖니. 그 일로 병원까지 다녀왔어. 아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던 척 오히려 날 모함했지. 이제 와서 영영 나가달라고? 그녀는 와인잔을 식탁 위에 세게 내려치며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날 증거 있어요? CCTV라도 있어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가 봤어. 며칠 전 내가 내게 손 올린 거.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봤다고요? 진짜 본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경은 숨을 짧게 몰아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 진짜 미쳤나 봐. 엄마 편을 든다고? 이제 나랑 끝내자는 거네.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집 안 가득 울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경은 말없이 외출했고 저는 조용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이라는 걸. 며칠 뒤 도윤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던 그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줘. 그날 윤경이가 엄마한테 손 올린 거 그게 처음이야?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은 아니야. 전에 한 번 식탁을 세게 치고 내 앞에까지 와서 손을 들었어. 그냥 욱한 거겠지 싶어서 말하지 않았던 거야. 그 말에 도윤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내가 아들인데. 저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했으면 믿었겠니?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보였습니다. CCTV야. 거실이랑 부엌 쪽에 설치할 거야. 저는 놀란 얼굴로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윤경이 알면 더 상처받지 않겠니?
그래서 몰래 할 거야. 엄마 혹시 또 이상하단 느낌 들면 이번엔 그냥 넘기지 말고 나한테 바로 말해. 그날 저녁 우윤희는 거실 책장 위와 부엌 천장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렌즈를 설치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카메라가 오히려 집 안 공기를 더 조용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윤경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예민한 날도 있었고 도윤이 앞에서는 여전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윤경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장대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는지 얼굴엔 짜증이 서려 있었죠. 어머님, 제 립스틱 못 보셨어요? 어제까진 여기 있었는데 혹시 제 거 건드리신 거 아니죠? 저는 당황했지만 손댄 적이 없었기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 물건이니까 내가 건드릴 일이 없지. 그러자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번에도 제 향수 없어진 거. 안 쓰셨다면서 왜 그게 주방 찬장에 있었을까요? 저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윤경이가 성큼 다가와 제 손목을 툭 밀며 말했습니다. 다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거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참아서 그렇지.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도윤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 윤경아. 순간 집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도윤이는 곧장 거실로 들어왔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 봤어. 향수도 립스틱도 엄마는 안 건드렸어. 네가 일부러 찬장에 숨기는 거 다 찍혔어. 윤경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도윤이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그녀가 물건을 찬장에 넣는 장면, 그리고 방에서 나와 저를 몰아세우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윤경아, 이게 뭐야? 이제는 엄마한테 도둑 누명까지 씌우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깊이 가라앉은 분노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윤경은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어머니 말만 믿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눈앞에 있는 사실이야. 그날 밤 도윤이는 윤경에게 당분간 별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책임질게요. 그동안 못 본 척해서 죄송해요. 다시는 엄마 혼자 그렇게 두지 않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처음으로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엇갈렸던 오해가 조금이나마 풀린 거라면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며느리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도윤이 말로는 며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되짚어 본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CCTV 영상의 복사였습니다. 도윤이가 도와줘서 컴퓨터와 USB에 따로 저장했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외삼촌 댁에도 복사본을 맡겼습니다. 엄마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보여줘야 해요. 윤경이가 돌아와서 또 말을 바꾸면 이걸 꺼내면 됩니다. 아들의 말은 든든했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견딘 시간들을 생각하니 씁쓸함이 앞섰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동사무소에 들렀습니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상담 창구에 안내받아 법률 지원과 진술 절차에 대해 꼼꼼히 들었습니다. 상담 직원은 제 이야기를 들은 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황이 이 정도면
초기 진술만으로도 경찰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믿어주는 것 같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열었던 분, 얼마 전 이사 간 요양보호사 박영숙 씨였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었지만 윤경이와의 갈등 끝에 억울하게 그만두고 떠났습니다. 제대로 인사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휴대폰에 남겨둔 번호를 꺼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제 이름을 듣고 바로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괜찮으셨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울컥했고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참고만 살지 않으려 해요. 영숙 씨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말해주세요. 제가 그 집에서 보고 들은 게 많아요. 더는 거짓말 못하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서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마음이 추슬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경이 한 말, 표정, 분위기 기억나는 대로 모두 기록했습니다. 하나씩 적어가며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닐 수도 있고 침묵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사적인 고통을 사회적 정의로 돌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만큼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며칠 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윤이는 조용히 그녀를 맞이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좀 괜찮아지셨어요? 병원은 잘 다녀오셨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웃음 뒤에 어떤 진심이 숨어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도윤이는 식탁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윤경아, 오늘 저녁엔 우리 셋이 이야기 좀 하자. 너무 오랫동안 서로 어긋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그 순간 도윤이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저를 몰아세우던 장면, 거짓말을 유도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던 순간들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던 그녀는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날 미행한 거야? 몰래카메라까지? 그게 부부 사이에서 할 일이야? 도윤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미행이 아니야. 엄마가 다쳤을 때 내가 왜 엄마 말을 믿지 못했는지.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이번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는 결국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도윤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야. 명백한 노인 학대고 엄마가 감내해온 시간은 이제 너무 길어졌어. 그는 곧 준비해 둔 서류를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고소장과 이혼 서류 초안, 그리고 CCTV 영상의 캡처본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정식으로 절차에 들어가요. 형사 고소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 마쳤어요. 윤경이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보려고요. 그 말을 들은 윤경 씨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결국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와의 연락은 오직 도윤이를 통해서만 오갔고 며칠 뒤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하다며 항의하던 며느리는 영상 자료와 일기장, 그리고 박영숙 씨의 증언까지 확보되자 곧 변호인을 통해 합의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도윤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사과하려면 말로만 해선 안 돼. 책임지는 걸로 보여줘야 해. 결국 며느리는 학대 혐의로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이혼도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 일이 모두 정리된 어느 날 도윤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제가 곁을 지킬게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편안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삼키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눌러왔던 말 대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제 나도 나 자신을 좀 돌보려 한다. 그날 이후 저는 박영숙 씨에게 다시 함께 해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부탁드렸고 그분은 기꺼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밥상머리에서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지난 시간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며 하루를 열었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조용히 커피를 끓이고 라디오를 켭니다. 도윤이는 주말마다 들러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고 갑니다. 박영숙 씨는 다시 제 곁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함께하고 있고요. 서로 말이 많지는 않지만 조용한 배려가 오가는 그 시간이 저에겐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느껴집니다. 가끔은 문득 생각합니다. 그때도 아무 말 없이 참기만 했다면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은 없었을지도 모르지요. 여전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내 고통조차 민망하게 여기며 살고 있었을지도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한다는 사실을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냈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위선 앞에서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 곁에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제 아들이 저를 다시 엄마로 한 사람의 존재로 바라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가 어린 시절 저를 보던 눈빛으로 다시 마주한 날,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고 또 웃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기대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 스스로를 돌보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말하지 못한 상처를 품고 계신가요? 내가 참아야 이 집이 편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도, 희생도, 사랑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버티는 게 전부가 되어버린 관계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 한 번쯤은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마음을 다잡고 계신 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